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이죠. 네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그리고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빅테크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보합 혼조 양상을 보였죠. 그 가운데 달러는 또 한 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 달러 가치 약세에도 불구 힘을 쓰지 못하는 원화 가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가 원달러 환율이 1,335원까지 좀 육박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에서 지금 벗어난 원화 가치의 하락, 우리 경제가 불안하다는 뜻이겠죠? 예, 이게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면 가장 먼저 참조해야 될 것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2일이었죠. 1,220원까지 강세 보였던 우리 원화 가치가 어제는 급기야 1,335원, 자그마치 110원이나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조금 더 심각한 요인은 뭐냐면요. 작년같이 미국의 강달러 때문에 우리 원화가 약해진 것은 그나마 이해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그게 아니고 강달러 때문에 우리 원화가 약한 게 아니고 국내 내부 어떤 기초 체력이 약해진다. 무역수지 적자가 1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고요. 또 금년도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1.6%가 목표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국 FOMC에서 또 한 번 금리를 올린다고 치면 미국과 우리 한국의 금리 차가 1.5에서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다시 말해서 수입 물가에 자극해서 우리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고 특히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게 뭡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지난 2월, 3월에는 좀 샀지 않습니까? 4월 들어서 안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의 돈 가치가 저렇게 떨어져? 그럼 내가 급히 한국 주식 살 이유가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창용 총재도 그런 얘기 하셨죠. 환율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것은 주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최소한도 우리 원화가 1,300원대 밑으로는 가는 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1,300원 밑으로 좀 와야지 많이 좀 국내 증시가 안정될 수 있을 텐데 한번 환율의 안정화, 하향 안정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말하죠. 5년 뒤 양극재 생산 능력을 158만 톤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158만 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그동안은 최대 100만 톤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가 158만 톤까지 지금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불가능한 목표처럼 비춰졌던 이 수치가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 핵심 소재, 전고체 공장을 짓는다는 발표도 함께 나오면서 근거 없는 목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저도 처음에 158만 톤 얘기하길래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좀 기다려봤었는데 다행히 좀 받쳐주는 내용도 같이 나왔습니다. 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전략회의에서 현재 38만 톤 수준인 국내 양극재 생산 능력을 5년 뒤 2028년까지 158만 톤으로 약 4배 정도 늘리겠다는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이 발언 끝나고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게 된다고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추가로 이제 당연히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양극재 핵심 소재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요. 158만 톤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알려진 양극재 국내 생산 캐파를 너무 크게 웃돈 수치라서 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에코프로비움이나 LG화학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같은 국내 양극재 4사가 이제 2025년까지 확정한 양극재 생산 능력이 100만 톤 정도로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나마 이 수치도 이제 해외에서 생산한 물량까지 합친 수치라 가지고 3년을 더 늘려도 158만 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수치상으로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포스코 그룹이 좋은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전구체 공장 외에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2공장, 3공장 양극재 건설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2028년까지 158만 톤은 실현 가능한 목표 수치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 계산으로 이제 전기차 1,8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IRA에 따른 이제 전기차 보조금 받기 위한 양극재
전기차, 응급제 생산의 어떤 허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문제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건 예전부터도 있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생산이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는 건 맞긴 맞지만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사가는 구매처들 그런 어떤 기업들이 이걸 얼마나 사갈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 중국과 비교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지켜보시면서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정말 공격적으로 지금 양극재, 전고체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양극재 기업들의 고점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하면 떠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LNF, LG화학 성장성은 사실 너무나 당연시되는 부분이지만요. 가파르게 오른 것도 사실이니만큼 주가의 변동성은 여러분 항시 염두에 두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차 이야기 나온 김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적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지금 남인호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출고가 급증하면서 부품사들의 1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요? 네, 지금 현재 집계된 1분기 실적으로는 매우 좋은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품도 많이 좋아질 것은 당연한 그런 사실 아닙니까? 예컨대 이겁니다.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이와, HL만도, SL, 한온시스템, 서현이와 등의 금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요.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그 이후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좋아졌냐면요. 당연지사 작년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거래처가 다변화 효과도 내고 있고요. 또 작년에 우리 자동차 부품사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의 공급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류비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랍니다.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즉 ROE가 4%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량 기업의 기준이 보통 8% 이상, 즉 1,000원을 팔면 80원 이상 돈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자동차 부품은 4.5% 정도 수준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을 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들의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중심에는 바로 형님이죠. 현대차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도 만연하기 때문일 텐데 바로 현대차 실적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오늘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납품할 계획이다라는 소식까지 밤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좀 함께 정리해 주실까요? 네, 추가적으로 원래 없었던 매출이 새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모든 기업한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사는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가 현재 지금 세계 4위 자동차 업체죠. 스텔란티스의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 불리는 이 시스템을 이제 공급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BMS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전동차의 어떤 전기차 핵심 부품인데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스텔란티스의 BMS를 납품하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품 사업에 대한 어떤 확대 계기가 좀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스텔란티스가 요구하는 평가 기준을 통과를 처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음 했기 때문에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제 뭔가 아직까지는 뭔가 공개할 정도 수준까지 아니지만 앞으로 쭉쭉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어쨌든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미국의 13억 달러죠. 약 한 1조 8,44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전기차 공략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추가로 오늘과 내일 현대차와 기아차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특히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도에 IFRS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에 사상 최대의 1분기 실적이 예고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하겠죠. 미국과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 늘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고부가치 제품으로 이제 보통 분류가 되는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YOY 대비해서 성장이 좀 제법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 현대차, 기아차 한번 실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대모비스가 이런 공급을 처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순간인가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 규모를 공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쭉쭉 늘어날 거니까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투자 뉴스 이 시간에 현대차 그룹주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은 대부분 출연자분들이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 현대차 그룹주들은 더 잘 갈 수 있다.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현 시점에서 진짜 1분기 실적 보니까 믿을 거는 자동차밖에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꼼꼼한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반종민 소장님. 네, 사실 그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는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뭐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뭐가 있나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17일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개발을 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그 주행 상황, 이용 목적에 따라 크기가 이제 조절이 되고 QHD급의 해상도를 통해서 최대 30인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와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 고객사의 관심을 좀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모멘텀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그 중국 시장에서 역대 첫 10억 달러의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모비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서도 참가를 했는데 약 20개 국가와 1000개가 넘는 완성차 부품 업체가 참가를 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신기술 24종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지금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그 새로운 그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첫 10억 달러의 수주 목표는 달성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현대차 생산 감소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높은 이익이 일시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략 1분기 매출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현대차 24조 투자 소식 후에 3월 중순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4월부터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고 이에 또 현대차도 지금 현재 흐름들이 매우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는지 현대차에 대해서 좀 제시해 주시죠. 현대차의 중장기적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먼저 1차적으로 23만 원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내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헤드라인으로 보면은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올렸거든요. 연간 매출 전망치도 올려잡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래 이제 그 공장을 송도에 잘 지었는데 해당 공장이 제사 공장이 세계 공장 단일 공장 기준은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근데 작년 6월부터 부분 가동을 했고 부분 가동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가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작년 2분기부터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완전한 자회사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매출,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서 생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매출과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꾸준한 어떤 그 실적 추이를 갖다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제 매출이 다 올라갔는데 영업이 갑자기 꺾였습니다. 꺾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원래 바이오 에피스가 완벽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이 일부 깎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회계상의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주시하시면 좋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계속 매출이 이제 성장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반도체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시뮬레이터 사이의 유사점이라고 봅니다.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은 반도체를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강의 선도 기업이긴 하지만 과거에 처음 출발했을 때는 후발 기업이었습니다. 후발 기업보다 쫓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도 기업이 했던 것을 갖다가 우수한 고급 인력을 갖고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다른 데서 못했던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비슷한 게 무엇이냐면 바이오 시뮬러가 주력 사업인데 바이오 시뮬러는 세계 최대의 오리지널 신약이 나오면 그 특허 만료 기간을 맞춰서 후속 조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 바이오 시뮬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유사점이 있고 또 하나 제일 유사점은 이것을 쫓아갈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인력을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면서 똑같은 인건비가 똑같은 성능을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경쟁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전망이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제사 공장이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가동이 되면은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올해 전망치를 갖다가 가이던스를 갖다가 지금 15에서 20% 올렸습니다. 이 점이 역시 여전하게 작동한 것이고 그래서
그 제사 공장이 완전히 가동을 하면은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제휴 공장이 또 나옵니다.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앉아서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4공장 효과로 2023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게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주가는 정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주가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수가 오르던 빠지던 꿋꿋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방산 섹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방산주의 추가 훈풍을 좀 불어넣어 줄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 군의 경공격기의 판매 방안을 좀 논의한다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이런 그 관련 기업, 그 관련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성비라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소식 같은 경우는 확정 소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발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그 미국으로 가면서 이제 강구영 사장, 카이의 사장님이 로키드 마틴사와 FA-50의 미국 시장 진출을 논의하겠다는 그런 내용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 공군과 이제 해군의 군용기 쪽에 이제 획득 사업에 우리나라 측이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참여해서 FA-50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방안을 이제 논의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로키드 마틴과 협업을 하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미국 쪽 사업은 미국산을 우선으로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미국 산업보호법에 따라서 미국산을 무조건 구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 방산업체가 주계약자 자권을 항상 가져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키드 마틴과 같이 하느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이런 거 있을 때는 라이벌, 현재 지금 상황 자체 라이벌이 어디 있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보잉사가 좀 유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하겠다라고 시도는 했지만 보잉사와의 앞으로 관계, 얼마나 금액을 제시하냐에 따라 뭐 그리고 이제 금액과 함께해서 가성비에 대한 부분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보잉사가 제시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가성비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대당 가격이 5,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실제로 확정이 되고 이제 발표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주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잉사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투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7%나 급등을 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정규 시장에서도 주가 흐름을 보면 아주 고공행진 중에 있거든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신규 매매는 좀 접근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산주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다른 방산주도 괜찮습니다. 다른 방산주도 좋은 흐름이고요. 사실 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비중으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항공우주를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그 경제사절단 122명에 카이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그 전일 그 한미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막판에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네.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미국 참여 기업 중에는 로키드 마틴도 있지만은 보잉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MOU 또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지난주 그 폴란드 그 PGG 회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방한을 했는데 이게 그 단순히 그냥 그 기업 탐방을 통해서 방한을 한 것이 아니라 최소 20조 원의 규모의 한국산 무기 수출을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방문했던 기업으로서는 한국항공우주 등을 좀 방문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그 지난 2월에 말레이시아에 1.2조 규모의 FA-50 18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추가 도입을 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18대를 추가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전망들을 봤을 때는 모멘텀에 대한 수주가 충분히 꽤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 정부 역시 지금 우주항공 및 방산에 대한 정책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 심지어 그 방산을 통해서 해외 수주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외인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현 주가가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하지만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되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를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의 기대감도 충분하고 오늘장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밤사이에 한미 우주 탐사 공동 의향서 서명이 예정되어
라는 뉴스까지 나왔으니까요. 뭐 항공우주, 방산 섹터 오늘도 좀 주가 추이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산주 안에서 탑픽은 한국항공우주인가요? 한국항공우주도 좋지만 LIG 넥스원도 체크를 해보자라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LIG 넥스원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당장 실적이 찍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확실한 만큼 LIG 넥스원도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공시 하나 더 챙겨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가요. 리쥬란 만드는 회사죠. 파마 리서치가 시티십 바이오의 주식량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해 볼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파마 리서치가 CTC 바이오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을 하면서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우량한 기업이 있는데 우량한 기업의 최대 주주의 지분이 너무 낮다 보면은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은 누가 뭐 주식을 갖다 매수하는데 제한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권을 갖다 획득할 수 있고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지분을 매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이번에 CTC 바이오도 사실 동일한 맥락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파마 리서치가 물론 파마 리서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 미용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CTC 바이오는 동물의약품 뭐 백신 만드는 기업인데 뭐 연관성이 없어 보기도 하고 있어 보기도 하는데 왜 굳이 이걸 인수했냐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CTC 바이오가 현 대표 이전의 대표가 그 파마 리서치의 현 의장어가 중앙대 약대의 이제 동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아마 그 업종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또 하나 파마 리서치는 꾸준히 해당 분야 여성 미용 분야에 꾸준하게 매출을 올리면서 현금이 거의 한 1,800억 정도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TC 바이오에 대한 그 적대적 경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그 자막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 2월부터 파마 리서치가 CTC 바이오에서 꾸준히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 매수하는 거 보면서 단순하게 우호적인 투자인가라도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한 CTC 바이오의 현 대표가 아닌 전 대표와 파마 리서치의 현 의장 사이에 중앙대 약대 동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뭔가 다른 맥락으로 파마 리서치가 들어왔겠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최대 주주까지 등극을 한 것입니다. 그 CTC 그 파마 리서치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어느 정도 회사가 경영권 올라가다 보니까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아마 그 IT 쪽에서 애플에 납품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인지도가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과 더불어 그 파마 리서치가 그 벤처 캐피탈 하나 세웠습니다. 벤처 캐피탈을 세웠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의 어떤 매수나 다른 업종에 진입할 수 있는 리서치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런 맥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CTC 바이오의 이번에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CTC 바이오 자체가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파마 리서치의 그 경영권 안정과 새로운 자금 유입을 통해서 CTC 바이오의 새로운 그 양사와 또 그 파마 리서치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동물의약품업체 CTC 바이오가 이제 파마 리서치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내용의 공시를 좀 전해주셨는데 사실 리쥬란으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가 진짜 주변 분들한테 피부과 갔을 때 어떤 시술이 제일 좋아라고 물어보면은 진짜 하나같이 다 리쥬란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받고 싶은데 이게 데일리 방송이다 보니까 엠보라든지 뭐 빨갛게 올라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잘 지금까지는 못 해봤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리쥬란에 대한 해외 매출 증가까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파마 리서치의 주가 흐름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파마 리서치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과 관련된 지금 분쟁 이슈인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일단 지금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추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 파마 리서치는 재생바이오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2023년 스킨 부스터 시술 제품인 리쥬란 매출이 올해는 한 29% 증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기존 수출국으로서의 그 안정적인 수출 증가도 있고 올해 1분기 태국향의 수출의 의미도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중남미로 확대를 통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의료기기 역시 이제 이 사업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큰 변동성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2022년 그 내수 쪽에 40.7%에서 42.5%로 상승을 했고 해외 쪽에 이제 판매 그 비중이 8.8%에서 9.9%로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성장은 미비합니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증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지분 이슈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추가 상승 동력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3월에 7만 원 부근에서 크게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인의 대거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는 있지만은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지금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하기보다는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씀드리겠으며 추가 상승 시 만약에 기존 보유자분들이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면서 전략을 취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용, 의료기기 쪽 다 좋았잖아요. 비올이라든지 루트로닉도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왔는데 신규 매수는 조금 그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마 리서치를 비롯해서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 진단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달 들어 양지수 좀 꾸준히 올라줬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개인들은 인버스를 대거 담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남인호 시장님? 예, 시청자 여러분, 주식시장 참 어렵죠. 그런데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을 삼방오행이라고 봅니다. 세 가지 방향, 즉 상승과 횡보와 하락 방향이 있고요. 오행은 뭡니까? 상승에는 조정이 붙고 하락에는 반등이 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현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승 도중 조정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1월, 2월, 3월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 모두 다 공매도에 가까운 그 인버스를 많이 매입하는데요. 어느 정도 매입했는가 한번 자료 화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종합주가 지수 꾸준히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00포인트가 무너졌던 것이 급기야는 900까지 올라오는 그런 좋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규모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4월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 2월, 3월에 전부 합친 것만큼이나 큰 금액, 물론 이제 어제 날짜는 아닙니다만은 2,600억이라는 큰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일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올라왔으니 내려갈 거야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모든 상승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방향하고 역방향 매매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정방향 매매가 훨씬 더 쉽습니다. 지금은 단기 조정이지 이것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끄는 그런 투자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승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 조정일 뿐 일단 하락장의 진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남인호 소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자, 지금 뭐 반대 매매든 뭐 어제도 참 투심이 안 좋았고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뭐 SG 매도 창구 이슈를 좀 다뤘던 것 같은데 투심이 많이 좀 위축된 상황입니다. 개인들의 인버스 투자 수익률은 어떨까요, 반종민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하락 배팅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국빈 방미 출구를 통해서 경제사절단 122명 이슈를 통해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은 사실상 MOU 체결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그 참여 기업과 그 섹터와 관련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방미 전에 러시아 및 중국에 민감하게 반응한 부정적인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증시 리스크로서 중국도 지금 리스크를 좀 부각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방미와 관련된 내용도 좋습니다만 이달 초에 굉장히 좀 좋았던 리오프닝에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지금 소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을 봤을 때는 방미 후에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해외 무역 위안화에서 결제가 37%가 증가를 했고요. 러시아의 경우에도 위안화가 전년 4%에서 23%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와 러시아 무역 규모가 211억 5천만 달러였는데 21년 대비 22.6% 감소를 했고요. 감소 품목 중에는 자동차 및 부품 관련된 부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반사이익의 효과로 중국은 러시아의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수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심지어 러시아 수출에 대해서도 86.7억 달러, 그러니까 2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흐름들이 러시아가 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중국을 통해서 지금 수입을 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국에 관련된 이슈에 따라 국내 기업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품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더 뛰어나긴 하지만 중국의 저렴한 원가와 어느 정도 질적인 제품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 공급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뭐 중국을 통해서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국내 중국 진출 기업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러시아에서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이제 종교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결국은 그 러시아에 대한 산업 비중이 다소 떨어지고 다시 재투입을 해야 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단순한 영향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 지금 시점이, 중국과의 시점이 길어져서 9월까지 지속된다 한다면 서비스업에는 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비춰질 거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조정뿐만이 아니라 중기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수 및 관련 섹터가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락 배팅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서비스 업종과 중국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코스닥 종목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